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사소송법 저번 주에 이제 민법 진모 끝났고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도 똑같이 이제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 이제 강평하고 나머지 시간 3개년 기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완벽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일단 그 책에서는요, 이거 3개년 기출 사례, 3개년 기출 사례고요. 요거 이제 사례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22년, 23년, 그죠? 이제 기출까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는 요거 위주로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강의도 요거 위주로 해서 완벽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책은 다 받으셨죠? 이렇게 책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있는 문제는 모의시험은 여기서 이제 위주로 많이 내고, 이제 최근 판례 문제라든지 다른 국가시험 문제 합쳐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 대로 시험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선택형은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사이가 나올 거예요. 선택형은. 그렇게 하고 사례형은 100점짜리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 강평하고 이제 12시 반까지 이제 사례 풀고, 그 다음에 책에서 이제 3개년 기출에서 빠진 부분을 정리하고 똑같이 민법과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설명이 됐고요. 선택형하고 사례형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는 뭐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진도도 이제 지금부터 8회죠. 8회 1회부터 8회까지 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민법이든 민소법이든 기출 사례가 훨씬 많아요. 내가 아무리 양을 많이 내려고 그래도 기출 사례만큼 내지를 못할 정도로 하여튼 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본대로 기출이 출제되는 양도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모의시험도 양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난이도도 좀 될 수 있으면 높게 해가지고 본시험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최대한 여러분들 최선의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는 본시험을 대비하는 거지, 그죠? 본시험을 대비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시험의 경향에 맞게끔, 그죠? 양과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지금 저기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놨지만은 이게 지금 올해 시험이잖아요. 올해 민사소송법 100점짜리 쭉 보면은 이것도 이제 오늘 시험 본 거랑 비슷하게 냈는데도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본시험이. 그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 정도로. 이게 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이렇게 민사소송법, 물론 민법은 훨씬 더 많죠. 막 민법은.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 시간, 그죠?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과 난이도도 높은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 초안 잡을 때 2번 이상 읽을 시간이 없어요. 처음 초안 잡을 때, 하여튼 최대한 집중해서 이때 쟁점을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거 출제 의도가 뭐고 그거라는 거를 찾아내야 돼. 못 찾아내면은 다시 읽어서 찾아내는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처음 읽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쟁점을 잡고 바로 써야 돼요. 바로 써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탁탁탁 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갖다가 다시 2번, 3번 이거는 그건 다 이상론이에요. 공부 방법 나오잖아요. 2번, 3번 읽어서 최대한 그럴 시간이 있어요. 2번, 3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읽을 때 확실하게 그러려면은 지금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그만큼 양을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그죠? 연습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제가 시험 보는 게 가장 유력하게 본시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쉬운 문제, 짧은 문제 이런 걸 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본시험이랑 완전 다른데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본시험 가까운, 그죠? 그런 연습을 한다. 근데 이때 연습도 이제 최판 문제, 그죠? 중요 판례, 중판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시험도 판례 사안 아닌 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사안만 다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보고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기출이고, 노트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사례형. 그리고 선택형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읽어서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사례형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번 문제부터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거기 이제 우리 사례집에 있는 사례 3번이에요. 사례 3번. 여기 사례 3번. 3번이니까, 그러니까 그 22년 기출, 작년, 그죠? 작년. 그래서 작년 법전협 1차에서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인데, 이거는 거의 처음으로 출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본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약관 판례. 거의 잘 없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가분행은 2020년 5월 1일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그러니까 대구죠. 그 다음에 여긴 서울이고, 그렇겠다. 거주 을에게 1억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의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분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그죠? 그러니까는 가분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가분행의 영업점은 여기서 본 대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었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에서 영업점에서 이제 대출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그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이런 게 이제 조항이니까 이게 관할합의죠. 관할합의가 있었다. 예, 그런 다음에 대출계약 체결 이후 21년 상반기에 가분행의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영업점이 대구에서 변경이 된 거예요. 대구에서 변경이 됐다. 이랬을 때 그 이후 을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가분행은 22년 4월 30일 을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산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으로, 그죠?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을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하였다. 이송 신청. 그래서 부산에서 대구로 이송 신청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법원은 을의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요거를 간단히 초안 잡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노트에서, 여기는 이따 보기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민소, 진모, 1회, 여기 있어. 1문에 1. 1문에 1에 문제 1번이죠. 예, 그래서 문제의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본 대로 하여튼 이렇게 가로로 초안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그 문제에다 초안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본 대로 가분행하고 그래서 을이 이제 저기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대출계약을 예, 가분행이고 가분행의 본점은 서울에 있고요. 그죠? 서울 강남구에 있고 얘는 주소지가 대구구. 그죠? 대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그죠? 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에 합의를 했죠. 관할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본 대로 영업점 소재지. 그죠? 그냥 대구 영업점으로 했단 말이에요. 대구 영업점으로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구 영업점을 부산으로 변경을 했다. 변경. 그래서 이건 약관에 의해서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이 이제 을한테 대출금 청구의 소를 부산에 소를 제기했어요. 부산에 소제기. 그래서 관할이요. 이제 민법도 그렇지만 민소법 특유의 두 문자 일단 사례풀이 구조를 거의 전범위에 걸쳐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야 돼. 그걸 잘하면 민소법은 쉬워지는 거고, 그걸 못하면 민소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지금 이제 부산에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지법에 관할권이 있는지 유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갑의 소재기가 관할 위반인지 유무.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질문이 법원은 관할 위반 이소지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면 부산지법에 관할권 있는지 유무, 또 관할 위반일 때 법원의 조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요, 관할 문제는, 첫째, 토지관할하고, 지금, 이제 합의관할이 있는데, 토지관할, 합의관할. 그럼 토지관할은 이제 보특관경 해가지고 앞자 따세요. 보특관경,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이 있다. 그리고 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관할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의 경합이라고 그러죠. 관할의 경합.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특관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합의관할도 의의하고 유효성, 유모, 변주 이렇게 4개씩 앞자 따서 사례풀이 구조를 만들어 놓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효성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모습 판단하고 변동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이렇게 주관적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그저 보특관경 유모 변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조치인데 그래서 부산지법법원의 관할 위반의 경우 부산지법의 조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송 하고 그 다음에 변론관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10개.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보특관경 유모변주 2변 이렇게 10개 가지고 푸는 거예요. 보특관경 유모변주 2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냥 막연히 풀려면 관할은 굉장히 어려워요. 관할이 책만 해도 몇십 페이지가 되고 여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논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된 건 한 두 번 정도 기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제될 게 많죠. 그러니까 오늘 해서 관할을 완벽하게 띌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재판적은 주로 피고 주소지죠. 피고 주소지. 에서 2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일 때는 3조에서 주소지. 사람은 주소지고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5조 해가지고 본점 소재지란 말이에요. 본점 소재지. 그럼 여기서는 피고는 을이니까 을은 대구에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 대구에 관할이 있다. 그래서 대구지법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3조에서 피고가 사람인 경우 보통재판적 대구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은 이건 지금 대출금 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란 말이에요. 재산권에 관한 소는 8조에 의해서 의무이행지. 그래서 민법상 의무이행지는 지참채무 의회 원칙에 의해서 채권자인 원고, 그죠? 채권자의 원고, 지참채무, 채권자의 원고 주소지다. 원고 주소지. 이렇게 간단히 쓰고요. 그래서 원고 주소지는 지금 본대로, 서울 강남구 본점에 있는 가분행이니까 이거는 서울 중앙이죠. 중앙. 강남은 중앙에 있으니까. 예, 이렇게 딱 찾아 놓는 거죠. 그리고 관련 재판적이 여기 논점이 없으니까 빼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대구하고 중앙에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대구하고 중앙에. 예, 이렇게 대구하고 중앙에 있다. 근데 지금 본대로, 여기서 본대로, 그런데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 그죠? 일단은 부산은 토지관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부산에 소를 제기했으니까. 그죠? 부산에 토지관할이 없다. 이렇게 찾아놓고. 근데 합의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갑과 을은, 저기, 약관에 의해서 관할 합의를 했다. 약관에 의해서 관할 합의를 해서 지금, 영업점 소재지 대구를 했다가 이게 부산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부산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 변경에 과연 효력이 유효한지, 변경을 한 것이 유효한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게 가장 핵심 논점이다. 유효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다.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일 때 약관 규제법 14조에 의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분리하면, 그죠? 부당하게 분리하면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고객이 부당 분리하면 무효로. 그럼 그렇다면은 약관규제법 14조에서 고객이 부당 분리한 경우 언제냐?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부당 분리하다는 것은 지금 분들은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한테 불편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만 체크해보세요. 대기업한테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대기업한테 유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플러스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남용 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한다 정도만 되면 거래 질서 훼손이야. 요까지가 키워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 불편하게 대기업한테 유리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에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판례는 지금 본 대로요. 지금 원래 이제 대구 이제 피구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피구가 대구 그죠? 피구가 대구 사람이니까 최초에 대구 영업점 소재지 이거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먼 거리 거주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 사는 사람이 대구 영업점에서 했으면 대구는 기업 거래 질서 훼손이나 이런 거 지위남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유효한데 근데 이거를 부산으로 변경했다. 그럼 부산으로 변경했다. 그럼 여기다만 소를 제기해야 된다면 이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대구하고 부산만 해도 상당히 먼 거리고 대기업한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기업한테는 지위나면 거래질서 훼손한다. 그래서 부산으로 변경된 게 무효라는 판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이 판례. 그래서 대구 자체는 유효하지만 부산을 변경한 건 무효다. 약관규제법 14조 고객 부당 분리해서 무효다. 왜냐?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 불편하고 대기업한테 유리. 그죠? 요거 키워드만 잘 외우세요. 대기업의 요거 지위나면 거래 질서 훼손 이렇게요. 이런 말을 써서 부산 변경은 저기 무효가 돼서 여전히 대구만 유효하게 된 거죠. 대구만 유효. 그죠? 그리고 모습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은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부가적 합의는 더하기 개념이고 전속적 합의는 그러니까 오직 그 법원만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 관할이. 그래서 이제 근데 모습이 여기서처럼 분명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하다는 것은 전속적이다, 부가적이다 이렇게 딱 문제 나오면 그건 분명한 경우에. 근데 그냥 대구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거 불분명하잖아요. 불분명하다. 그럼 불분명할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 판례는 이렇게 관할 합의한 법원이 법정 관할 중에 있다. 관할 중에 있느냐? 아니면 법정 관할 외에 있느냐? 이렇게. 그 법정 관할 중에 있으면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 밖에 있으면 외에 있으면 부가적 합의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본 대로 대구는 법정이라는 게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그걸 뒷자 따서 법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관할인 대구 법원에 저기 법정 관할 중에 있었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가 되겠죠. 그죠? 대구니까. 전속적 합의니까. 근데 모습은 대구고 대구에다 저기 했으니까요. 그죠? 했으니까 여기다 소를 제기했으니까는 적법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대구에 했으니까 대구에 관할이 있고 주관적 범위도 당사자 사이니까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부산지방법원은 지금 본 대로 그래서 이제 부산지방법원 그러니까 부산의 소재기는 부산지법의 소재기는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의 소재기. 대구에 대해 되는데 부산에 했으니까 그죠? 관할 위반이다. 관할 위반의 소재기다. 그리고 이거 토지 관할 위반의 소재기는 임의 관할 위반이기 때문에 임의 관할의 위반이다. 임의 관할 위반이 됐기 때문에 위반의 소재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은 얘가 이 관할 위반에 항변할지 안 할지 위해서 변론기를 열어줘요. 변론기를 열어주고 그래서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다. 그러니까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면 위반의 항변. 여기도 잘 봐보세요.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면서 이송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송 신청을 한다. 그러면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면은 직권으로 법원이 이제 직접 알아서요. 직권으로 이송을 해버려요. 직권으로 이송 34조에 의해서 직권 이송. 근데 당사자한테는 34조 규정에 의하면 이송 신청권이 34조에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34조에 법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을 묻자. 따라서 이송 신청권을 부정하는 게 판례예요. 이건 인정 안 해줘요. 부정한다. 판례 간단히 쓰면 되겠죠? 판례. 이렇게 해서 이송 신청권을 따라서 판례가 이송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권이 이송해 주는 거예요. 34조에 따라서. 34조 보면은 결정으로 이송한다. 그렇게 써 있죠? 34조 결정으로 이송한다. 그렇게 돼 가지고 이거는 이송 신청권은 부정한다. 이거 쓰고 그다음에 관할 위반의 항변을 받아줘서 직권 이송을 해 준다. 이렇게요. 요까지가 답이에요. 여기가 답. 그래서 변론 이거 그다음에 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관할 위반의 항변 없이
항변 없이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은 이때는 변론 관할이 생겨가지고 본안 변론을 출석해서 구술로 했다. 그럼 변론을 하면은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돼가지고 변론 관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절차를 그냥 그 법원에서 속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아주 전형적인 틀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건 내일 노트 이제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할 테니까 이따가 알았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똑같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나올 테지만 보특강의 유모변주 2변이야. 2변 10개. 그래서 토지관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합의관을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출제 의도가 이거예요. 출제 의도가. 요거를 잘 써보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았죠? 유효성. 그래가지고 약관에 의한 관할에 고객 부당 불리한 무효다. 고객 부당 불리는 언제냐?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 불편 대기업한테 유리하다. 대기업의 거래 지인하면 거래 질서 훼손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한 판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한다. 그죠? 이게 전속적 합의라는 거. 관할 위반에 이송 신청은 안 해줘요. 관할 위반의 항변, 관할 위반이요. 요거만 받아주지 이송해 주시오. 그럼 이송 신청은 안 해줘요. 그냥 직권으로 법원이 심사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딱 준비한다. 그러니까 보특강경 유모변주 2편 이렇게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거의 이제 요것도 최근 판례고 법전의 출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기에 법전 옆인데 이건 최근 3개년이 아니라 2017년인가 그때 저기라서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천에 거주하는 갑은 특정 제주기술에 관해 특허권 및 저작권이 있었다. 근데 청주시에 거주하는 을과,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는 갑, 청주시에 거주하는 을과 특허권 및 저작권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중에서 본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관할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요. 그래서 본계약으로 생기는 소송은 일체 대전지방법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관할의 합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할의 합의인데, 관할의 합의는 했는데 일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이랬으니까 아까는 그냥 대구지방법원 제기로 한다. 그래서 관할 합의의 모습이 불분명하지만 여기는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체라는 말이 있으면 의사가 전속적 관할 합의로 분명한 경우에 일체라는 말. 왜냐면 모두 대구지방법원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속적 합의로서 전속적 합의다. 전속적 합의로서 일체 대전지방에 제소하기로 관할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전속적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죠. 인천에서 침해했다. 해자 갑은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그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을이 근무하는 병회사가 그죠? 병회사가 을을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부진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공동피고를 추가하여 병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을과 병을 그죠?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해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을과 병을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을은 을과 갑사의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병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연히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갑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을의 주장은 증명됨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됐고,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을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때 또 마찬가지로 법원의 조치를 논과 함께 서술하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이거는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 고등법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 중앙에 있어요. 서울중앙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문제가 이게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돼, 그러니까 특허권 등에 대한 그 재판정에 대해서 법이 24조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기는 이제 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진형 연대채무자를 부담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관할선택권의 남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두 개 판례를 합친 거야. 두 개 판례를 합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시 보면은 이것도 노트를 해가면서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그래서 문제 소재에서 지금 갑이 그죠? 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을과 법인한테, 그죠? 연대채무라고 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다, 연대채무. 그래서 갑에 관할하는, 얘가 인천에 거주했고,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중앙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거기서 본 대로 청주에 있고,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에 있고, 그럼 얘는 얘는 중앙이죠. 중앙에 있다, 연대채무.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중앙에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중앙에 소제기. 그리고 갑과 을은 관할에 합의를 했다. 관할에 합의를 했는데 일체 어디로 하기로 했냐면 거기서 일체 대전, 그죠? 일체 대전에다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체 대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속적 합의가 된 거죠. 전속적 합의. 예, 이렇게 됐다. 전속적 합의 관할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서울중앙에 마찬가지죠. 여기 서울중앙에 관할권이 있는지 관할권 유무 이렇게 쓰는 거는 똑같아요. 유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둘이잖아요. 사람이 둘. 그랬을 때는 사람이 둘일 때는 나눠서 판단할 거. 나눠서 항상.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관할 합의가 갑을하고 갑병하고 나누는 거예요. 갑을하고 갑병을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토지 관할이 있고 합의 관할이 있었잖아요. 그죠? 토지하고 합의.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토지도 보특관경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른 초안을 잡고 그래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관할의 경합 해놓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도 유무변주 해가지고 앞자 따서 딱 8개 써놓는 거죠. 유무변주 이렇게요. 유효성, 모습, 변동, 주관적 범위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죠?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알았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보통 재판적. 그러면 이제 피고 의뢰 주소지죠. 의뢰 주소지는 청주였잖아요. 청주. 그다음 얘는 병은 법인이니까 병은 여긴 2조 3조고 여기 법인은 2조 3조 본점 소재지니까 병의 본점은 서울중앙이죠. 병의 본점이니까 중앙에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여기서 이제 8조하고 이제 18조가 나오는데요. 8조하고 18조, 24조 이렇게. 예, 그래서 8조는 아까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재산권에 관한 소예요. 재산권에 관한 소고 따라서 원고 주소지, 재산권에 관한 소고 의무행지 원고 주소지인 여기서 본 대로 인천이란 말이에요. 인천. 그리고 또 18조,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대로 저작권이 어디서 침해했냐면 저작권 침해 인천에서 침해했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요. 이렇게 불법 행위지 인천이 나오면 의무행지 8조가 적용을 안 시켜요. 이거를 적용 안 하는 게 판례.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판례에 따르면 불법 행위지가 인정이 되면은 인천의 원고 주소지인 8조가 적용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걸 찾아낸다. 어쨌든 같은 인천이니까 8조 빼고 그래서 일부러 맞춰놨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고 주소지는 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조. 24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24조. 24조가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24조를 보면 거기서 보면은 1항을 보면은요. 특허권, 실용신한 이 5개 쭉 하고 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제외한 지적자산권 지금 여기에는 아까 저작권법이 5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에 저작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외한 지적재산권이에요. 거기서 저작권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 내지 23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지방법원 서울중앙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네 둘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잖아요. 그죠? 24조 1항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까 본 대로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것은 대전이고요. 대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이란 말이에요. 서울중앙. 그죠? 이렇게 있다. 그죠? 따라서 어디에 있냐면 관할이요. 지금 본 대로, 그러면은 어디 있느냐? 관할은 여기서 본 대로 지금, 청주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중앙에도 4군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관련 재판적은 조금 이따 논의를 하고 이제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일단은 청주, 인천, 대전,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갑과 을은 이게 법정의 토지관할이라고 그러거든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토지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에는 관할이 있는 거예요. 관할이 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유효성, 관할 합의, 그 다음에 모습, 변동, 주관적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유효성 그러면은 이거는 갑과 을이 관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할 합의를 했는데 어디로 했냐면 일체대전이었죠. 대전. 그리고 대전으로 관할 합의를 했고 이건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가 아니니까 민소법 29조 민소법 29조에 의해서 요건만 구비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일정한 법률관계 그 다음에 법원도 특정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관계와 법원이 특정됐고 그 다음에 제1심 임의관할이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서면에 의했다 이렇게 그 조문 그대로 베끼면 돼요. 그죠? 제1심 임의관할이죠. 그 다음에 일정한 법률관계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동업계약이고 그 다음에 법원도 대전으로 특정됐고 서면에 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유효하다. 이렇게 4개 조문 베껴서 4개를 언론 만들고 유효하다. 근데 모습이 따라서 전속적이다. 아까 본 대로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대전지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전속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전속적으로 분명하다. 그럼 관할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다면 대전하고 대전 이외 여기요. 이외 대전 이외에 중앙 인천 성주 이런 것들이에요. 이외 법원은 이외 법원은 다 소멸해요. 이외 법원은 오직 전속적이니까 대전지방법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외 법정 관할이 다 소멸돼 버려요. 법정 관할이 소멸된다. 이걸 또 잘 해야 되겠죠. 법정 관할이 소멸이 된다. 소멸. 따라서 법정 관할이 소멸되니까 중앙에 관할이 없어져 버려요. 중앙에 관할이 없어져 버린다. 알죠? 그래서 전속적 합의라는 건 오로지 대전지방법원만 소를 제기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하고 이외 법정의 토지 관할은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소멸시킨다. 이게 중요하죠. 소멸시킨다. 그죠? 이렇게 소멸시킨다. 예, 이렇게 해서 보고 소멸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관적 범위 이건 당사자 사이니까 당연히 관할 합의에 효력이 미치겠죠. 당사자 사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서울중앙에는 결국 관할이 없어진 거예요. 서울중앙에 관할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었지만은 내려와서 없어진 거예요. 전속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전으로.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특관계 유무 변주. 그 다음에 이제 갑병 사이는 병 서울중앙에 있었죠.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조 재산권에 관한 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18조 이것도 똑같아요. 18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대채무자니까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거는 없어지고 인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불법행위에 일어난 손해배상의 부진적 연대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여기 지적재산권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연대채무자니까 요거만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여기만 여기 24조까지 이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연대채무자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앙하고 인천이에요. 중앙하고 인천에 있다. 그래서 얘는 관할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관할 합의가 없잖아요. 합의 관할이 없으니까는 여기는 논의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에 이제 병한테는 중앙에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 관할이 있다. 그죠? 근데 을한테는 중앙에 관할이 없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게 토지 관할과 합의 관할을 다 검토를 해봤더니 한 사람 을한테는 중앙에 없는데 병한테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관련 재판적이에요. 관련 재판적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둘 중에 하나만 관할이 있고 하나는 관할이 없다. 그때 나타나는 게 관련 재판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거 사례 풀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것. 그죠? 그래서 25조 2항에 의해서 관련 재판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갑이 을한테 병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이에요. 근데 보니까 을은 관할이 없어요. 그죠? 관할이 없는데 병한테는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할이 있다. 그래서 관할이 있으니까는 이 관할로 여기 관할을 만들어주는 것을 관련재판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25조 2항. 그리고 이건 사람이 어려우니까 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그래서 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건을 만드는 거죠. 요건. 요건은 지금처럼 한 개의 소로서 여러 사람한테 소를 제기했죠. 여러 사람한테 소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관할이 있다. 한 사람에게.
관할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관할이 있었죠.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관할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65조 전문의 공동성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문의 공동성. 65조 전문은 여러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이 돼야 돼요. 같은 원인. 그래서 후문은 안 돼요. 후문은 조문의 부분 전문만 돼 있어요. 같은 종류.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민소법 공부를 했다고 지금 하면서 진보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5조 전문만. 그죠? 그래서 공통 같은 원인 정도가 된다. 후문은 안 된다. 했죠? 그 공통한 공합총 연불인데 연대 채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연대 채무가. 여기에. 그래서 공통에 해당된다. 요거까지. 연대 채무. 그래서 한 개소로서 여러 사람, 한 사람한테 관할이 있다. 그 다음에 65조 전문 공통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세 개 쓰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도 얘한테도 관할이 생겨요.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판례에 따르면 관할 선택권의 남용. 요게 이제 이 판례 이제 두 번째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관할 선택권의 남용. 즉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처럼 판례는 이렇게 병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관련이 없다. 오직 그 판례에 따르면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것을 당연히 부정행위의 채무 진다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오직 관련 재판정만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병한테 제소한 거죠. 병한테 제소를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판례가 딱 명칭을 딱 썼죠. 관할 선택권의 남용. 그래서 관할 선택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 거야.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관할 선택권을 관련 재판적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판례가. 관련 재판적을 배제해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관련 재판적 쓰고 관할 선택권 남용 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이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제가 키판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판례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련 재판적이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재판적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쓰는 방법.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톡관경 유무 변주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 했고 관련 재판적은 또 다시 뭐다?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이걸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니까 을한테는 결국은 서울중앙에 관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어렵지만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판례 두 가지를 지금 합쳐놓은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어렵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의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톡강력 유무 변주해가지고 관할이 없잖아요. 그죠? 관할이 없을 때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서울중앙지법의 조치. 그러면 이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송을 하느냐, 변론 관할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을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그죠? 을은 이에 대해서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을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했으니까는 위반의 항변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는 법원은 직권으로 어디로 이송하느냐? 관할권 있는 거기서 본 대로 서울중앙에서 관할권 있는 대전으로 이송해야 된다. 전속적 합의로 이송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관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톡강의 유무변주 2편까지 해서 딱 해놓으면 이렇게 풀 줄 알면은 이제 관할은 좀 쉬운 게 되고 이걸로 할 줄 모르면 관할은 무지하게 어려운 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10개 외운다. 알았죠? 보톡강의 유무변주 2편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문의 2. 요게 이제 저긴데 법인격 부인이요. 법인격 남용과 부인인데 법인격 상법에서도 잘 나오고 이제 민소법에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인격 부인에 관련된 이제 이거는 기본 사례집에 다 있죠. 법인격 부인 논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근 판례들이.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래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소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상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쟁점이 틀려요. 민소법 쟁점하고 상법 쟁점이 틀리기 때문에 민소법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병주식회사가 을에게 신축공사 도급을 했다. 그런데 을은 병회사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건물의 건축주는 병회사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정주식회사가 병회사를 상대로 병이 을의 정에 대해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차용증을 기초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수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됐고 확정됨에 따라 정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이후 다시 무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병회사와 무회사는 설립 목적과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고 병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위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 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정회사에게 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무회사로 이전되었으며 그 다음에 다시 무회사는 정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려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병회사와 마찬가지로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죠? A가 실질적 운영. 따라서 정회사로부터 무회사로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병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병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어 유용되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판례 원문 그대로죠. 판례 원문 그대로다. 그래서 을이 무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이 소송에서 무회사는 병회사로부터 정회사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정회사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것이고 자신은 정으로부터 다시 건축주 지위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병회사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며 무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을은 병회사와 무회사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무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을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을의 무회사에 대한 청구, 공사대금 청구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격 부인 또 어떻게 푸느냐, 항상 푸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사소법은 그 내용은 대충 알아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민소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1-2의 문제 1번이죠. 문일 문제 소재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격 부인은 실제로는 을이 이제 병회사한테 이제 거기서 또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채권이 있었다. 근데 이제 얘가 이 재산을 실제로는 여기서 설립자가 저기 A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A요. 그죠? 이게 보통 정적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거를 정적용, 법인격 부인의 정적용, 정확한 적용 이렇게요. 그래서 돈이 이제 을이 법인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 재산을 개인이 빼돌리는 거죠. 빼돌렸다. 이렇게요. 빼돌렸다.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 법인하고 개인은 별개 법인격 주체이기 때문에 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개인한테 이걸 똑같은 이거를 저기 을이 채권을 가지고 소재기하는 거. 이거는 원칙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원칙 부정. 왜냐면은 우리 민법상 그죠? 원칙이 부정된다. 왜냐면 민법상 뭐죠? 민법상 병이라는 저기 법인하고 A라는 자연인하고 완전 별개 법인격 주체니까 병의 채무를 A가 채무를 안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완전 별개 법인격 주체니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처럼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꾼 다음에 재산을 빼돌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인격 얘를 부인을 시켜버리는 거야. 여기를 법인격을 부인시켜서 얘랑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개인한테 배우자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 그게 이제 법인격 부인 논의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인격 부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긍정이 된단 말이에요. 법인격. 이렇게 빼돌렸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죠?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게 이제 판례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3자를 껴들인 거죠. 제3자. 즉 을이 이제 병법인한테 채권이 있었는데 병회사한테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얘의 유일한 재산인 건축주 명의를 갖다가 정회사한테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병이 정한테는 정당하게 판결에 의해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니까 정당해요.
그런데 이제 병으로부터 다시 무회사가 요거를 이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건축주 지위를. 근데 요거를 갖다 둘 다 A가 설립을 개인, 지배주주 개인이 A가 요거를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설립을 해가지고, 그죠? 설립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회사와 무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을 받을 때, 그죠? 정회사한테 얘가 이전 받으면서 돈을 줄 때 병회사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회사의 돈을 유용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얘네들의 법인격을 부인을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지배주주, 그러니까 무회사한테, 그죠? 여기다 빼돌렸으니까, 재산을 병에서 무를 빼돌렸으니까, 여기다 책임을 묻는 이런 유형의 형태가 최초의 채금 판례가 나온 거죠. 이렇게. 제3자에게 채금 판례가 나온 거, 이게. 법인격 부인이 이런 유형의, 법인격 부인도 인정하는 판례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점의 사례풀이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를 쓰는 거죠. 법인격 부인 여부, 여기서 이제 얘네들 법인격 부인 여부에서 요건. 법인격 부인의 요건은 이렇게 저런 법인격을 판례에 따르면요. 이렇게 법인격을, 형해하거나 남용해야 된다. 형해와 남용. 형해하는 뭐냐면은, 이렇게 법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껍데기만 남겨놓는 거, 형해와.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나쁜 목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걸 남용이라고 하고, 법인격 형해와 남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형해와 남용해서, 일단은 참 채무 초과가 돼야 되죠. 채무 초과가 돼야 된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 불충분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이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지배주주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A, 그죠? 그럼 여기서 본 대로 그렇게 돼가지고 판례에 따르면은 이렇게 그죠? 병회사 재산을 지배주주가 설립돼서 무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당하게 정한테 빼돌려서 이제 무한테 빼돌린 것도 유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격 형해와 남용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채무가 초과됐다. A의 고의과실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격 남용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을 하면은 효과로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특정사안, 그죠? 여기 이제 요 채권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인해버려요. 둘 다. 여기도 부인해버리고 여기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법인격을 부인한다.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책임 추궁. 그런 책임을 추궁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격 부인을 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법인격 형해와 요건과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안에서는 딱 들어맞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 사안, 그러니까 의뢰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부인됐다. 따라서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민소법적인, 요까지는 일반론이고, 민소법적으로 그러면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한다. 하는 민소법적 방법이죠. 민소법적 방법, 민소법적 수단, 법적 수단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민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소법적으로. 그래서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발견시 조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거하고 판결 났을 때 이렇게. 그래서 민소법적으로 당사자 확정 파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확발간이라고 그러죠. 확발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아까 보뚝강요 유무변조 당사자 확정에서 확발간 확정 발견 조치 강가 판결. 그러면 이제 요 확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표시설을 따른다. 실질적 표시설.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소를 누구한테 했냐면 갑이 무한테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에 그래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맨 처음에 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을이었고 피고가 맨 처음에 병이었잖아요. 병, 그죠? 그래서 병으로 일단 확정이 되는 거죠. 병으로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병의 채무인데 그렇다면 이게 그럼 배우자한테 실적 표시설에 따라서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추궁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판례는 여기서 신의칙설을 따라요. 신의칙설
신의칙서를 따른다. 즉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얘가 병회사가 을로부터 돈을 꿔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재산을 무한테 빼돌렸다.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돈 달라고 채권 소재기를 했을 때 무회사가 나는 병과 별개 법인격이다. 나는 별개 법인격 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회사를 저기 선행행위로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꿔놓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니까 내가 별개 법인격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별개 법인격. 말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금반원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따라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신의칙에 반한다. 즉 원래 원칙은 별개 법인격이 맞아요. 그죠? 병법인, 무법인은 당연히 별개 법인격이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그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나는 별개 법인격이 주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권리남용 신의칙에 반해서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판례는 신의칙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의칙서를. 그렇죠? 그래서 신의칙서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이거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병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신의칙서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발견시 조치는 뭐냐면 을은 그래서 배우자인 무회사한테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소. 별소제기라고 그러죠.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간 판결이 나오는데 강간 판결은 뭐냐면 만일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발견을 못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여기서 원고는 을이고 피고는 병회사로 돼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회사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요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배우한테 빼돌린 회사한테. 근데 이거는 판례가 부정을 해요. 이거는 부정한다. 왜냐면 이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한테만 미치고 제3자한테 안 미친단 말이에요. 제3자한테 미치려면 민소소송법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민소법에 이렇게 법인격 부인의 경우에는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제 방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을이 병한테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을 가지고 무회사한테 강제 집행할 수 있냐 못한다. 왜냐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근데 질문은 요 발견시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요것도 확발간으로 딱 정해놓고요. 그죠? 확발간. 요게 이제 민소법 쟁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건 법인격 형해와 남용 채무 초과 고유과실 특정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배우자한테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을 법인격 부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도. 그래서 이렇게 제3자를 빼돌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빼돌렸을 때는. 그렇죠?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뭐만 바뀌어지냐면 이 유형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형만. 그래서 어떤 요 문제 이게 가장 정통적인 문제죠. 정적용이. 이랬을 때도 똑같아요. 요건 효과 쓰고 배우자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요 배우자가 그죠? 그러니까 병의 재산을 빼돌렸다. 근데 얘한테 소를 제기했을 때 을이 병회사와 나는 개인이니까 저희 별개 법인격 주체라고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해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별소 제기로. 그래 강제 집행은 못해요. 판결효력이 안 미치니까.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2번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은 2번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는 요것도 채판이죠. 요것도 최근 판례. 이 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은 A가 병회사 설립 전에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2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 자체가 개인이 그런데 이때 을이 개인 A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재판 절차 진행 중에 A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A가 병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단독 이사 선임 회사의 경영 정권 행사 지배하고 있었으며 병회사와 A사의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었다. 이게 법인격 부인의 요건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법인격이 부인되겠구나. 이렇게. 빼돌리기 위해서 병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을의 A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병회사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강하게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역적용이라고 그래요. 역적용.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정적용이 뭐라고 그랬죠? 정적용은 법인한테 돈을 꿔준 거를 개인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책임 추궁. 그게 이제 정적용인데, 지금처럼 역적용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적용 이제 문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역적용. 즉 뭐냐면
거꾸로 을이 개인 누구한테 있냐면 저기 A가 설립 전 을에부터 A 개인이 2억의 채무가 있었어요. 2억 채무, 그죠? 2억 채무가 있는데 이 개인 재산을 법인을 만들어서 빼돌렸단 말이에요. 병해사한테. 그죠? 병해사한테 빼돌렸다. 빼자만 쓰고 이렇게. 이랬을 때 그렇다면 개인하고 법인은 별개 법인격 주체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법인격을 부인해가지고 을이 얘한테 2억의 별소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이 별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개인 거를 그죠? 개인 거를 회사한테 개인 빚을 회사한테 청구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거꾸로 역자예요. 거꾸로 역자로서 역적용이라고 한다. 그죠? 이게 별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적용까지. 그리고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적용이 따로 독자적으로 나왔다. 그럼 법인격 효용 나오면 효과에서 배우자 책임 주고하고 그래서 확정은 아까 병이고 아까 여기는 그러면 A가 되겠죠. A가 확정이 되는 거고 배우자 책임 주고 신의칙서를 판례 쓴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A한테 병해사죠. 병해사한테 별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딱 만들면 똑같아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별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됐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격 부인이 최근 유행하는 문제니까는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문제는 지금부터 10분 쉬고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범위격 부인도 요거만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랬죠? 정적용, 역적용 이렇게.